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 엘리트가 한국을 방문하고 바로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수십 년은 앞서간다고 자부했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미래로 도약해 있었고, 자만했던 우월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와의 감동적인 내용까지.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싫어요. 저는 장거리 비행이 싫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으로 날아가는 것이 싫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화이트예요. 저는 19살이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에요. 지금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12시간 동안 이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이거 정말 신나지 않아? 제 친구 조슈아가 옆에 앉아서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난 항상 서울을 방문하고 싶었어. 저는 눈을 굴리며 창 밖을 보았어요. 그냥 프로젝트일 뿐이야, 조시. 우리는 연구하고 사진 몇 장 찍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조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봐, 리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야. 지하철, 인터넷 속도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조시에게 제가 왜 한국이라는 생각 자체를 싫어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에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모르죠. 아무도 제 엄마에 대해 모르죠. 제가 겨우 7살이었을 때 엄마는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하루는 저에게 아침을 만들어주시고 숙제를 도와주셨어요. 다음날 엄마는 사라졌어요. 작별 인사도 설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어른들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속삭였어요. 그들은 엄마의 큰 회사 일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제 어린 마음속에 상처를 줬어요. 12년 동안 저는 그 고통과 분노를 안고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한국 영화나 K-팝 음악에 열광할 때 저는 그 방을 떠났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아시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미국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더 나았어요. 그래서 밀러 교수님이 아시아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특히 저에게 한국의 미디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정했을 때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서울로 갈 거야.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서울에 가서 직접적인 관찰을 해봐요, 엘리자베스. 이 과제에는 책과 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항의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제안했어요.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논문을 2개 쓰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밀러 교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 미디어에 대한 당신의 편견이 당신의 작업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수업 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 여행은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 비행기에 갇혀서 우리가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매 시간마다 제 위가 더 꽉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승무원이 우리 줄에 멈춰섰어요. 약 30분 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분. 단지 30분 안에 저는 제 엄마의 실종에 대해 평생 원망했던 나라에 있게 될 거예요. 조시는 제가 팔걸이를 꽉 잡고 있는 하얀 손가락을 알아챘어요. 이봐, 괜찮아? 너 곧 아플 것 같은 표정이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착륙이 긴장돼. 내가 비행을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는 진짜 이유를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가오는 한국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어요. 아래의 땅은 푸른 산과 빽빽한 도시 지역이 섞여 있고 모두 파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는 거지, 맞지? 조시가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민지 뭐였지? 최민지. 저는 제 전화기를 읽으며 그를 바로잡았어요. 그녀도 저널리즘 학생이래.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하고 터미널을 향해 이동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며 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빠르게 뛰는 제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일주일짜리 여행일 뿐이에요. 제 논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몇 장 찍고 떠날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높은 천장, 자연채광, 돌아다니는 도움이 되는 로봇들이 있는 빛나고 초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제 증오의 벽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깨끗하고 발전되어 있고 사려 깊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친근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하버드에서 오신 엘리자베스와 조슈아인가요? 저는 최민지예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악수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한 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원치 않는 여행이 한국에 대해, 제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하철은 이쪽이에요. 민지가 공항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저는 긴 비행 후 이미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태로 민지와 조시의 뒤를 따라갔어요. 지하철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밝은 조명과 반짝이는 바닥이 있는 깨끗한 곳이었어요. 쓰레기도 없고 낙서도 없고 나쁜 냄새도 없었어요. 지저분하고 어둡고 오래된 양말 냄새가 나던 작년 여름에 탔던 뉴욕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인가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민지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의 모든 것이 미국보다 더 나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무례하게 들릴 테고 제가 여기 있기 싫더라도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니었어요. 기차가 도착했을 때 플랫폼의 유리문이 기차문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열렸어요. 안에는 좌석이 깨끗했고 디지털 화면에는 뉴스, 날씨, 그리고 화려한 광고가 나왔어요. 뉴욕에서는 기차의 절반이 제 시간에 운행하지도 않아 저는 조시에게 속삭였어요. 알아. 그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인정하기 싫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호텔로 가는 동안 깨끗한 지하철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거운 쇼핑백 2개를 든 노인 여성이 기차에 탔어요. 즉시 멋진 정장을 입은 젊은 사업가가 일어나 약간 허리를 숙이고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는 심지어 그녀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이 단순한 친절한 행동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한국을 기술은 많지만 마음이 없는 차가운 곳으로 상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집에서는 자주 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친절이 있었어요. 다음 3일 동안 민지는 우리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뉴스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미디어 회사들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기자들이 뉴스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가상현실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을 보았어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올 때마다 제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것과 반대였어요.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서로 돕고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였어요. 저는 제 프로젝트를 위해 메모를 하고 전화기로 사진을 찍고 미디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했어요. 조시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게 역대 최고의 과제 아니야? 그는 우리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셋째 날 밤에 물었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전에 시도해본 적 없는 맛있는 음식이 담긴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어요. 그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으며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매운 양배추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봐. 한국이 너를 놀라게 할 거라고 말했잖아. 조시는 승리감에 차서 활짝 웃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메모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이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그것을 보다가 얼어붙었어요. 발신자의 이름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엄마. 15년의 침묵 끝에 저의 어머니가 마침내 연락을 주셨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연락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구나. 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전화를 침대에 떨어뜨렸어요. 어린 시절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이메일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왜 지금일까? 왜 어머니는 모든 침묵의 세월 끝에 연락을 취했을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녀가 연락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라는 생각에 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전화를 바라보았어요. 한편으로는 이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하고 싶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밤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불을 끄고 침대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질문들로 계속 달렸어요. 15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어머니는 사라졌을까?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 여행의 어느 것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도 아니고, 제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 과거조차도 아니었어요. 저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오자 저는 부어오르고 빨개진 눈을 감추려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너 엄청 안 좋아 보인다. 호텔 로비에서 조시와 민지를 만났을 때 조시가 말했어요. 프로젝트 작업하느라 밤새 안 잤어? 그런 셈이죠. 저는 이메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미디어 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할 거예요. 민지가 또 다른 깨끗한 지하철을 타면서 설명했어요. 전 세계의 회사들이 뉴스와 기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러 오는 곳이에요. 코엑스는 반짝이는 유리벽과 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컨퍼런스 홀이 화려한 전시물과 붐비는 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되어 있었어요. 메인 무대 발표부터 시작해볼까요? 민지가 군중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며 제안했어요. 우리는 평소라면 저를 매료시켰을 세 가지 발표를 들었어요. 하나는 가짜뉴스를 발견하기 위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가상현실 저널리즘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나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를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메일로 되돌아갔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아래의 분주한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서둘러 지나갔어요.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엘리자베스? 오늘 매우 조용하시네요. 그녀의 친절한 얼굴에서 무언가가 저를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낯선 곳에서 저는 갑자기 제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창 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모두들 그것이 어머니가 함께 일했던 한국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데려간 한국을 미워하면서 자랐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위해 여기 오고 싶지 않으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젯밤 15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요. 민지는 제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이로서 믿는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마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시간일지도 몰라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조시가 우리에게 활기차게 다가왔어요. 이봐, 지역 뉴스 플랫폼 시연을 시작하고 있어. 자리를 잡아야 해. 우리는 군중을 따라 또 다른 발표장으로 들어갔어요. 기술이 공유된 지역 뉴스를 통해 이웃들을 어떻게 한데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제 마음 주위에 쌓은 벽들이 균열되기 시작했어요. 컨퍼런스 후 우리는 놀라운 냄새와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을 걸었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쇼핑객들은 판매자들과 가격을 흥정했어요. 작은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전체 장소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아이들에게 무료 샘플을 주고 10대들이 노인들이 무거운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낯선 사람들이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는 것을. 마치 첫날 지하철에서처럼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저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앉으면서 인정했어요. 테이블에는 함께 나눠 먹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차갑고, 불친절하고, 사람들보다 기술에 너무 초점을 맞춘 곳이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은 놀랍지만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의 이메일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에게 라고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침묵에 대해 충분히 사과할 수 없구나. 너에게 말해준 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어.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지금 서울에 있어. 네가 괜찮다면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나고 싶구나.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어머니는 여기 서울에 계셨어요. 15년 후에 우리는 다시 같은 방에 있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는 답장을 썼어요. 저는 그랜드 서울 호텔에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보내기를 눌렀어요. 그런 다음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울었어요. 제가 수년간 안고 있던 모든 분노, 혼란, 그리고 고통이 저에게서 쏟아져 나왔어요. 내일 저는 다시 어머니를 볼지도 몰라요. 내일 저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쩐지 여기 한국에 있는 것이 정확히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아요.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몇 초마다 전화기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지금은 9시 58분이에요. 어머니는 10시에 여기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조시와 민지에게 오전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호텔 로비는 키 큰 식물들,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음악과 함께 아름다웠어요. 몇몇 비즈니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족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제 세상은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메인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한 여성이 로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두웠고 흰머리가 있었어요. 그녀는 더 날씬해졌고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없었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즉시 그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의 어머니. 우리의 로비 건너편에서 마주쳤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저는 일어섰고 그녀는 팔을 뻗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녀가 저를 안았을 때 저는 그녀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에 놀랐어요. 제 기억 속에서 그녀는 훨씬 더 컸어요. 저는 그녀의 향기를 들이마셨어요. 나의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는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눈물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았고 수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가 여기 있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날 미워할 거라는 걸 알아. 그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꽉 쥐어져 있었어요. 내게는 그럴 모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제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게 해줘.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자발적으로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위험한 불법 활동을 발견했어요. 한국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우연히 한국 파트너 회사와 일하고 있던 부패한 임원들과 관련된 활동이었어요. 그녀가 그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단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위협했어요. 그들은 네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았어. 그들은 네가 수업 후에 어느 공원에서 놀았는지도 알았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선택을 했어. 그들의 관심이 너가 아닌 나에게 향하도록 나는 사라졌어. 나는 널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15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는 게 안전하지 않았어.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네가 날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네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멀리서 내 성장을 지켜봐 왔어. 네가 학교 프로젝트로 서울에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마치 신호 같았어. 마치 마침내 때가 된 것 같았어. 제 머리는 이 새로운 현실로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데려간 것에 대해 한국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제 분노는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당신을 잃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장소와 문화를 미워하며 보냈어요. 저는 붐비는 호텔 로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서울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상한 방식이 있지.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도시 외곽의 평화로운 사원에서 조씨와 민지를 만났어요. 정원은 꽃이 피는 나무들과 색색의 물고기로 가득 찬 작은 연못 사이로 돌길이 이어져 아름다웠어요. 짧은 소나기 후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엄마와는 어땠어? 조씨가 우리가 걸으면서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것은 치유하는 느낌이었어.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에 놀라며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 내 모든 분노는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어.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프로젝트에 대해 밀러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진실이요.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차갑고 기술에 집착하는 사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왔어요. 대신 저는 첨단 기술과 인간의 연결이 아름답게 함께 작동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도 발견했어요.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이요. 우리가 사원을 떠날 때 저는 평화로운 정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 나뭇잎 위에 빗방울을 작은 다이아몬드 빛으로 바꿨어요.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차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가지고 떠나고 있어요. 저는 분석할 기술 시스템을 찾으러 왔는데 대신 인간적인 연결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도시로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조씨가 웃었어요. 넌 누구야? 그리고 엘리자베스 화이트에게 무슨 일을 한 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여전히 엘리자베스예요. 단지 새로운 버전일 뿐이죠. 다음 날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제가 한때 미워했던 도시는 이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 가방에는 밀러 교수님을 위한 거의 완성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단지 한국의 첨단 미디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리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변화할 용기에 관한 것이에요. 저의 어머니와 저는 이미 다음 달에 그녀가 보스턴에 있는 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따라잡아야 할 15년이 있어요. 서울의 불빛이 멀리 사라지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